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요즘은 더 많이 쓴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거야. 어떤 물체가 10m 높이 위에 있었어. 얘가 10m야. 그리고 0m에 얘가 바다 떨어져서 바다까지 떨어졌을 때, 그럼 이 높이가 10m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 위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였겠죠.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런 위치 에너지. 근데 위치가 점점 줄어들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커진다라는 뜻이지, 원준아? 그렇지. 네가 생각하는 그거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뜻이잖아.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대신 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결국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늘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긋고 여기가 7m 높이일 때 위치 에너지는 몇 퍼센트인 거야? 70%. 운동 에너지가 30%. 그럼 만약에 한 4m라고 하면 얘가 40%, 얘가 60%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10m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이것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거의 차액만큼,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10이니까 그 차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쵸? 뭐가 없다라고 하면 공기 저항이나 열로 빠져나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그래서 물체가 뭐 중력이나 탄성력 이런 거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게 작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빛 에너지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가멸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가멸지 뭔지 알아요? 옆에 그렇게 써 있거든. 열을 가하면 색이 나타나는 종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꼽아주잖아. 그럼 영수증에 내가 뭐 산 물건들이 쭉 나와 있고 마트 정보 나와 있고 이런 영수증 주죠. 그 영수증이 가멸지거든. 그래서 이 영수증이 나오는 프린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 우리가 집에서 쓰는 프린터보다 훨씬 작고, 요 안에 돌돌돌돌 말린 영수증 다발이 들어있고 이 위로 나오는데, 요만한 애가 여기서 열을 가해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찍어내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 가멸지를 집에 가져온 거를 뭐 아무거나 산 거 상관없어. 라이터나 이렇게 불에 가까이 가면 시커멓게 변해. 그래서 요 가멸지를 이용해서 가멸지를 밑에 쭉 깔아놓고 여기에다 수레를 하나 굴릴 건데, 이 수레 밑에 뭐가 달려있냐면 추가 달려있네. 감열지잖아. 열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놓고 이 상태에서 수레를 앞으로 미는 거야. 수레를 미는데 여기 사포가 달려있네. 추가 있고 이 앞에 사포가 있어. 그러면 사포가 긁겠지, 바닥을 긁으면 열이 발생할 거잖아. 마찰열. 그쵸? 그러면 실제 진짜 열이 발생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야. 사포로 긁으면. 사포가 긁히면 마찰이 생기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마찰이 실제 열로 바뀌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긁었더니 추가 눌리면서 사포가 눌리니까 마찰이 생겨서 그 지나간 부분에 색깔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수레의 속도는 느려지겠지. 수레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뭐야? 마찰로 인한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가 빠져나간 거야?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열로 빠져나가 버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실제로 보존되지 않아. 왜?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미끄럼틀 타는 친구 한번 봅시다. 위에서 쭉 내려왔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라고 하면 얘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준다라는 거지. 왜? 얘가 타고 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되게 뜨거워질 거야. 엉덩이가 뜨거워지면서 열 에너지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건데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부분은 그러면 열 에너지를 왜 따로 우리가 보냐면 열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건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네요. 93쪽 위에 한번 봅시다. 이걸 줄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실험 장치고요. 추가 양쪽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추가 낙하하면서 안에 있는 그 열량계 안에 있는 회전 날개를 돌려서 물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날개가 회전하니까 물하고 마찰을 하고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하죠. 이거 지가 붙인 거야. 자기가 실험해가지고 자기가 붙인 거고요. 줄의 실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중력에 의해서 추가 움직이면서 날개가 돌아가니까 중력에 의한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날개를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회전 에너지가 물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 W는 JQ 줄이 만든 공식이고요. Q가 열량인 거는 기억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나? 요 공식 기억나요? Q는 CMT, C는 뭐죠?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 그래서 T를 그냥 쓰지 않고 델타 T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Q가 열량이고,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건 비열이 1인 물질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야. 칼로리라는 용어 우리 물리학에서도 쓰지만 식품과학에서도 쓰죠. 그렇죠? 그 음료수가 몇 킬로칼로리일까? 그 뒷면에 써 있을 걸. 몇 킬로칼로리인지 밑에. 132 킬로칼로리. 칼로리 되게 높은 거야. 130이면 밥 한 공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 음료수를 한 캔 마시면 밥 한 공기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는 뭘로 거의 계산되는 거냐면 저 안에 들어있는 당분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당분 같은 경우에는 1kg당 몇 킬로칼로리예요? 4킬로칼로리. 당분은 g당 4킬로칼로리야. 그러니까 당분은 되게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지. 탄수화물이 g당 4킬로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분이 100칼로리면 한 20g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 각설탕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지. 쟤보다 더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뽀로로 음료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기 때 많이 먹었던 거. 그거 한 각설탕 20개 정도 들어있어. 그 조그만한 음료수 안에. 요즘 61g 이런 그럼 30개 들어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뽀로로 음료수 주면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어떤 엄마가 유리컵에다가 각설탕을 30개 줘갖고 애한테 씹어 먹으라고 주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린 뭐라 그럴까? 저 엄마 이상해,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음료수 안에 그만큼 들어있어. 너네도 이제 특히 쟤네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당분 높은 건 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W는 JQ라고 나와 있고 J는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열의 일당량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수라고 표현을 해요.
상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J를 얼마라고 정의를 했냐면 4.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칼로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10의 3승이 있으니까 밑에 그 칼로리 앞에 K하고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이 4.2줄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줄이 계산을 해낸 거야. 그 실험 기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4.2 J는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써도 되고 4.2 줄 퍼 칼로리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줄이 설정한 건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요거하고 K하고 치면 된 거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망치로 못 치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마찰을 우리가 2를 해서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 마찰로 열을 만드는 거야. 손바닥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냥 비빌 거야. 그럼 마찰이 일어날 거잖아. 손바닥 어떻게 돼? 뜨뜻해지잖아. 이거 손등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막 열심히 비벼. 겁나 비벼. 막 뜨거워질 때까지. 그리고 냄새 맡아봐. 약간 탄내 나거든. 단백질 탄내. 너무 세게 하면 때가 밀릴 수 있어요. 좀 습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히 남들 못 보게 막 비비면 탄내 나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상피세포들이 타면서 나는 냄새야. 닭똥 냄새라고 하거든 흔히.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리고 망치질 해본 적이 있어?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내 손가락을 때린 적이 있거든. 내가 엄청 아파. 당연하겠지.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 싶지만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되게 뜨거워져. 왜 그럴까? 충격을 받으면서 열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궁금하면 해봐. 망치로 때리는 건 좀 그러니까 손바닥 쳐봐. 아프잖아. 근데 어때? 열나잖아. 손바닥 치다 보면. 이런 게 열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거죠. 망치로 못을 때려. 그런 다음에 이 못 만져보면 못 되게 뜨거울 거거든. 막 두들기면 시뻘개지기도 해. 엄청 뜨거워질 수도 있어. 우리가 계속 박수를 쳐가지고 손을 뜨겁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겨울에 추우면 니네 어떻게 해? 하잖아. 이거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솝이라는 사람은 노예였거든요. 이솝이 어떤 친구가 밥을 먹는데 뜨거워서 불어서 먹었대요. 꼭 물어봤어. 너 왜 불어 먹어? 그랬더니 얘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려고 부는 거야. 얘랑 또 같이 여행을 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춥다고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왜 이번에는 거기다 불어 넣는 거야? 그랬더니 손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솝이 절교했대. 한 입으로 두 가지 하는 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이솝우화에 실제로 있어요.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좀 이해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보존을 한번 봅시다. 아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내부 에너지하고 뭐 외부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은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야.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뭐가 있죠? 열이 외부로 전달되는 방식. 열이 전달되는 방식. 그래, 복사, 전도, 대류. 그러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열을 전달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전달받은 걸 옆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자고. 첫 번째는 내부 에너지 먼저 볼 건데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풍선을 하나 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풍선 안에 내가 공기를 불어 넣은 거잖아. 후 하고 불어 넣어서 이 안에 공기들이 막 있어.
이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 풍선이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줄어들까? 가만히 있는 애들의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이 입자의 운동을 좀 줄이면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체 입자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러면 풍선을 뭐 질소 기체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쪼그라들겠지 얘들이.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기체니까 그렇지만 고체나 액체는 이렇게 쉽게 내부 에너지가 부피가 줄어들 정도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체를 생각을 할 때 이 고체 안에서 얘네들이 진동을 하고 있어.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진동을 하지 않으면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이쪽으로 아예 마이너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X축이 온도고요. Y축을 부피라고 하면 어떤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정하게 줄어들죠. 기체들은. 이거 샤를의 법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라고 배웠을 건데 이 기체들이 그러면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0이 되는 구간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 보면. 근데 부피가 없어지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얘네들이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다가 멈출 거야. 부피가 줄어드는 일이 멈출 거라고. 왜냐면 여기까지는 기체였는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액체로 변할 테니까. 액체는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부피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잖아. 그리고 고체가 돼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저렇게 완전히 부피가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불러. 마지막까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으면 실제로 부피가 없어지는데 얘 온도가 몇 도예요?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273.3도. 그래서 이거를 0켈빈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체, 액체나 고체라고 해봅시다. 얘네들도 내부에서 엄청 진동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잖아.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건 되게 파장이 큰 거거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이면 우리가 도망가겠지 당연히. 근데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런 내부 입자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우리가 뭔가를 돌리면 전자레인지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음식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썼던 일반적인 오븐은 어떤 형태냐면 이 전체 온도를 덮여가지고 얘를 바깥에서부터 뜨겁게 해서 안을 익히는 거였는데 전자레인지는 안에서부터 뜨겁게 하니까 훨씬 빨리 익겠지.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 진동을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다 날아가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좀 뻣뻣해지거나 건조해지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입자들이 진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내부 에너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 근데 이걸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거든. 왜냐면 하나하나에 얼만큼 운동을 하는지 얘네들이 얼만큼 다른 친구들하고 부딪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그림 위에 온도와 내부 에너지에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다. 거기만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망치로 그 못을 쳤잖아. 못을 쳤더니
못 위에 그 망치로 때리는 부분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아래 부분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마찰이 일어난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접촉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나중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또 할 건데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풍선 예를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안에 있던 기체들이 갑자기 막 혼자 팽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팽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뜨겁게 해주면 돼. 뜨거운 물에 넣은 탁구공이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었는데 얘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탁구공이 뽕 하고 동그랗게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원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활용을 하던 것들이라는 거지. 내부 에너지라는 건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한 장 넘겨보시면 열 전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열 전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입자들이 이웃한 다른 입자들을 충돌시키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뭐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하고 전도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열이 전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까지 가서 계속 가겠지. 근데 니네는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 내가 예를 들어 얘를 전달을 하면 얘가 전달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전달해야지. 아 이거 몸을 때려야지. 뭔가 애매하지. 전도는 그런 거야. 가장 이웃한 애를 충격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전도는 이런 것들이잖아. 뭐 내가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을 넣어놨는데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 대류는 밀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류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액체하고 고체에서 일어납니다. 왜냐면 열받으면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좀 전에 초딩 애들하고 밀도 계산하다 왔는데 밀도 내가 초딩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하트를 화살로 빵 뚫은 게 밀도야. 왜냐면 밑에 게 뭐냐면 부피.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어떤 단위를 주로 많이 쓰냐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볼륨이 부피야. 매스가 질량이고. 그래서 화살로 하트를 뚫은 거 밀도 요렇게 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질량은 그대로잖아. 질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큰 거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에서 주로 이용되는 게 대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고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왜냐면 고체는 입자들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함부로 이동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입자의 운동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액체나 기체처럼 입자의 운동이 자유로운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거. 대류는 뜨거우면 위로 떠오르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복사. 복사는 좀 중요하죠. 매질의 도움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물리학적으로 원래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매질이 없으면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어. 그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냐고. 근데 여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복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한대.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리 이제 뒷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할 텐데 빛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각도가 90도로 휘어져 있어. 그러면 전기장이 나가면서 자기장을 만드니까 매질이 되는 거야.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매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복사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데 복사열 우리가 더 단순하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닥불을 펴놓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을 받잖아. 그렇죠? 복사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복사되는 양이 줄어들 테니까 열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열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도움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공에 있을 때도 열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복사는 매질에 도움이 없다. 전도는 고체를 매질로 하고 대류는 액체랑 고체를 매질로 하는데 복사는 매질이 없어도 된다. 그럼 열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모닥불을 펴놓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100% 수거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수는 못한다고 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태 변화입니다. 중학교 때 근데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상태 변화가 이거는 다 외우고 있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라고 하고 기체가 고체 되는 것도 승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니까 써줘야 돼요. 얘도 승화인데 얘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고 얘도 승화인데 얘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뭐라고 하죠? 액화. 액체가 기체되는 거는 기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음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융해. 내가 지금 예전에 이 색깔을 써서 표현하는데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도 파란색,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도 파란색으로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그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물질이 에너지를 받은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야.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은 거. 고체로 된 얼음이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해열 흡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기화야. 그러면 기화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더워서 세수를 하고 왔어. 이렇게 팔도 닦았어. 물로 닦았어. 그러면 내 팔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왜냐면 내 팔에 묻은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서 내 팔의 기온을 뺏어가거든. 기화하면서 열을 뺏으니까 기화열 흡수. 그러면 얘가 열을 받으려면 주변의 열을 어떻게 해서 뺏어야 되겠지. 그럼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되게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네. 왜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이 기체 수증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뿜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 내릴 때 있잖아. 소나기 내릴 때 되게 더워 후덥지근해지거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변하면서 열을 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 막 더워. 그러다가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또 시원해지거든. 왜 그러는 거야? 비가 내렸어. 액체가 됐는데 얘가 다시 수증기로 변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열을 뺏어가니까 비 온 다음에는 시원해지는 거지. 우리 눈 오는 날도 한번 생각해봐. 막 그 폭설이 내려. 막 한방눈이라고 하잖아. 한방눈 내리는 날 엄청 추운 적 없거든. 한방눈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기체가 고체로 지금 승화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승화열을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방울 내리는 날은 내리기 직전에 되게 포근해. 그리고 눈싸움을 막 해 열심히. 그럼 집에 들어가면 춥겠지 그제서야. 눈싸움 할 때는 안 춥거든 한 방울 내릴 때. 그래서 요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거랑 나는 반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색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고 파란색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다. 그래서 응고할 때는 주변이 따뜻해진다. 뭐 주로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응고는 이런 거 예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에스키모들은 어디 살아요? 남극. 야, 남극에는 사람 안 살아. 남극 대륙 북극에. 북극에 살겠지. 북극권에. 이거 넌센스가 아니라 에스키모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에스키모라는 말보다 요즘은 이누이트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이글루 생각해보면 그거 맨날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천막 같은 거야. 어디 갈 때, 사냥하러 갈 때 그때 한 임시적인 숙소인 거지 그 사람들이 애초에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지어놨어. 이글루를 지어놓고 안에다가 물을 뿌리거든요. 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벽하고 만나서 물이 에너지를 뺏겠어? 에너지를 아니면 뿜어내겠어?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하는 거잖아.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따뜻한 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 요거는 기억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잠열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잠열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봅시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그래프 많이 본 적 있죠. 고체 물질을 가열할 거예요. 고체 물질을 가열을 했어.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 열은 계속 주고 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 여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고체도 있을 수 있지만 액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는 다 뭐만 들어있는 거야? 지금 액체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생기네요. 이때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할 거고 그러다가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하면 여기는 이제 기체만 존재하겠죠.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밑줄 좀 쳐줄게요. 잠열,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단위는 줄포 킬로그램. 물의 잠열과 기상현상 나와 있네요. 비, 구름, 바람, 태풍. 구름은 물방울이거든요. 구름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니? 너네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구름빵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 구름이 지나가는데 엄마가 구름을 잡아가지고 전분이랑 엮어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을 먹었더니 막 날아다녀. 되게 기발하죠. 내가 구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 구름 속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렇게 설악산에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산 중턱에 구름이 잔뜩 껴있어. 근데 케이블카가 일로 올라가는 거야. 오, 잔뜩 기대를 했지. 아싸, 드디어 구름 속에 들어간다. 케이블카가 들어갔는데 밑에서 볼 때 다 그냥 구름이었거든. 여기 정상이고 그냥 안개야. 들어가도 그냥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왜냐면 구름이라는 게 안개랑 똑같은 거거든. 물방울이 맺힌 거고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뭐 우리나라는 되게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빙정설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 올라가다 보면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 단열 팽창하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가 된 거야?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 수증기가 아닌 거야 더 이상. 그러면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게 구름인 거야. 근데 이게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인 거고 지면에 가까이 있으면 안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눈이나 비가 돼서 내려. 그러면 다시 물이 돼서 흘러 강으로 흐르다가 바다로 갔어. 바다에서 다시 상승기류를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증발을 해.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 다시 구름이 만들어지고 계속 순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비, 구름, 바람, 태풍 이런 것들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개념학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죠 여기는. 안 찍혔었어요. 안 찍은 거 맞아.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P점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이 V0의 속도로 위로 쏘아 올렸어. 근데 정상에 도착했더니 속도가 V0로 줄어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H 높이만큼의 마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밑으로 떨어뜨릴 건데 얘가 지금 V0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져야 되는 거잖아. 질량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여기서 V0이면 안 되는 거지. 더 커져야 되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 높이만큼의 마찰 구간이 존재했었네요. 그래서 여전히 S로 도착했더니 V0가 됐네요. 속도가. 이만큼 마찰이 생기면서 열로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1, W만큼의 일을 했겠지. 그러면 마찰 구간 1번을 뭐 W1이라고 하고 마찰 구간 2번을 W2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Q에서 R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Q에서부터 R까지. R이 어디니? 여기가 R이었나? 여기가 R이네요. 마찰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 여기가 R. Q에서부터 R까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고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보다 적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R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R에서의 속력을 V라고 놓읍시다. R에서의 속력을 V라고 놓으면 뭐하고 같아? R에서의 속력을 여기는 지금 마찰 구간이 없잖아. 그러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써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구하니까 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Q에서 mg 곱하기 EH 이게 제가 가지고 있을 위치 에너지일 거고 얘는 지금 속도가 있잖아. 속도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더하기 2분의 1 m의 V0의 제곱 이게 Q에서 가지고 있을 역학적 에너지겠네요. 그쵸?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R에서 가지고 있을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아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먼저 계산을 해보면 mg h가 되겠죠? 높이가 h만큼이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이야? 2분의 1 m R에서의 속력을 V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풀면 되겠죠. 요 풀면 V가 몇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숫자로 몇인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풀면 얼마가 나온지를 쓰라는 거죠. 나중에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다 m이 있잖아. m 다 없애버려도 되잖아. 얘 싹 지워.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해졌네요. 2GH 더하기 2분의 1 V0의 제곱은 GH 더하기 2분의 1 V제곱이야. 얘 넘어가면 GH만 남겠죠? 이쪽에는 GH만 남을 건데 GH를 저쪽으로 넘겨보자 차라리. 어디 갔지? 이로 넘겨도 상관없네. 여기를 V만 놔두면 되니까. 그러면 GH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GH만 남을 거고 GH 더하기 2분의 V0의 제곱 얘도 얘도 넘기는 게 아니네. 그러면 얘가 2분의 1 V제곱이 되겠네. 2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V제곱만 남겨놓고 다 2를 곱해주면 수학 시간인지 물리 시간인지 모르겠네.
2GH 더하기 V 제로의 제곱은 V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 구했죠? 이거 그냥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V는 2GH 더하기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에서의 R에서의 속력을 구했고요. 3번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여기서를 W1이라고 하고 여기서를 W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W1하고 W2를 각각 구하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물체가 어디니? P에서부터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는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잖아. 기준면이 이 PS가 기준면이거든요. 그러면 P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거든. 저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M 2 제로의 제곱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줄어들었네. 뭐가 줄어들었어? W1만큼이 줄어들었잖아. W1만큼만 줄어들었더니 뭐가 됐어? Q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우리 좀 전에 썼던 것처럼 Q에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었니? 먼저 위치 에너지부터 mg EH가 제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써보면 2분의 1 m의 v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W1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면 되고 그래서 W1 정리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Q에서부터 S까지 이동하는 동안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합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